라디오를 다시 한번 펼치다. EBS 오디오북. 처음 만난 상대와 친해지기 위해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주 묻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이나 운동을 묻는 질문은 흔히 듣게 되는데요. 한편 이런 질문은 자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작가 있으세요? 어떤 장르의 음악을 즐겨 들으시나요? 어쩌면 좋아하는 음식이나 운동보다 상대방의 취향과 성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그가 즐겨 읽는 책이나 즐겨 듣는 음악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책을 좋아하시나요? 또 어떤 작가를 좋아하시나요? 일주일간의 책을 모아 다시 들려드리는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 조설근의 홍루몽,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정유정의 28, 5시부터 6시까지는 EBS 북카페 스테파니 메이어의 트와일라이트, 6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김주영의 객주 완결편 멀고먼 11형과 백가흠의 향이 방송됩니다. 주중에 아쉽게 놓친 책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루 EBS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전 읽기에서 만나볼 작품은 조설근의 홍루몽입니다. 중국 청나라 때의 소설가 조설근의 홍루몽은 중국 근대소설의 효시로 꼽히는 작품인데요. 18세기 중반에 나온 이 소설은 나온 지 20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 2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갑오옥과 임대옥, 설보차를 둘러싼 비극적인 사랑과 흥망성쇠가 주된 내용인데요. 700여 명이 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대규모 서사시 조설근의 홍루몽, 이번 한 주 발췌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대옥이 막 방으로 들어서자 은말의 노부인이 시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맞이하러 나왔다. 대옥은 그분이 외할머니라는 걸 알고 막 절을 올리려는데 어느새 외할머니가 그녀를 덥석 끌어안았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러자 외할머니를 모시고 서 있던 사람들도 모두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고 대옥도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잠시 후 사람들이 천천히 달래어 울음을 멈추게 하자 대옥은 외할머니인 태부인에게 절을 올렸다. 태부인은 주위 사람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대옥에게 소개했다. 여긴 네 큰애 승모, 여긴 둘째 외승모, 여긴 죽은 네 외사촌 오빠의 안사람이란다. 대옥은 그들에게 일일이 절을 올렸다. 아가씨들을 불러오너라. 오늘은 멀리서 손님이 왔으니 공부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 잠시 후 세 자매가 3명의 유모와 5명의 하녀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왔다. 첫 번째로 들어온 자매는 살이 약간 통통하고 중간 정도의 키에 볼은 싱싱한 여지처럼 발그레했다. 그리고 콧날은 밀가루처럼 매끈하고 온유한 성품에 말수도 적어서 친근감을 주었다. 두 번째는 야윈 어깨에 가는 허리, 늘씬한 몸매에 달걀처럼 갸림한 얼굴, 서글서글한 눈에 눈썹이 길어서 돌아보면 넋이 나갈 듯하고 세련되면서도 아름다워서 만나면 속세를 잊을 듯한 인상이었다. 세 번째는 키도 작고 생김새도 아직 앳되어 보였다. 비녀나 팔찌, 옷차림은 세 사람 모두 똑같았다. 대옥은 얼른 일어나 이들을 맞이하면서 인사했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나서 모두 돌아와 자리에 앉으니
하녀들이 차를 내왔다. 그러나 대옥의 어머니가 병이 나서 의원을 불러오고 약을 먹다가 죽어서 상을 치르게 된 이야기가 나오자 태부인은 또 가슴이 아파왔다. 내 딸들 가운데 네 어미를 가장 아꼈는데 하루아침에 나를 두고 먼저 가버렸구나. 얼굴조차 보지 못했어. 이제 너를 보니 가슴이 미워지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대옥을 끌어안고 또 오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위로하고 나서야 태부인은 조금씩 울음을 그쳤다. 사람들은 대옥이 나이는 어리지만 행동거지나 말씨가 속되지 않고 몸이며 얼굴은 비록 나약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풍류가 풍기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허약증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무슨 약을 먹고 있니? 얼른 치료하지 그랬어. 원래 이래요.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약을 먹었는데 지금까지 끊지 못했어요. 여러 명의들에게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었지만 모두 효염이 없었어요. 제가 3살 때 머리에 부스럼이 가득한 스님이 저를 데려가 중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그 스님이 그러셨대요. 아이를 내놓지 않는다면 아마 그 아이의 병은 평생 낫지 않을게요. 병이 나으려면 이후로 절대 곡소리를 듣지 말아야 하고 부모 외에 성씨가 다른 친척이나 친구는 일체 만나지 않아야 평생이 평안할 거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니까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저는 지금도 인삼양 영환을 먹고 있어요. 마침 잘 됐다. 우리 집에서 환약을 만들고 있으니 재료를 좀 더 넣어서 그 약을 만들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뜰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늦었네. 멀리서 온 손님을 마중도 못했잖아. 여기 사람들은 모두 목소리를 낮추고 숨소리까지 죽이면서 이렇게 공손하고 엄숙한데 지금 오는 이는 누구기에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말을 함부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무리의 어멈들과 하녀들이 한 사람을 에워싸고 뒤쪽 방문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여러 아가씨들과는 차림새가 달랐다. 보색으로 놓은 수가 눈부시게 반짝이는 것이 마치 선녀 같았다. 봉황을 연상시키는 세모꼴 눈과 가지 끝에 달린 버들잎같이 둥근 눈썹, 호리호리한 키에 날렵한 몸매, 거기에다 봄 기운 머금은 하얀 얼굴에는 위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붉은 입술은 벌어지기도 전에 먼저 웃음소리를 낼 듯했다. 대옥은 서둘러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태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넌 저 아이 모를 게다. 저 아이는 여기서 유명한 건달이란다. 남방에선 속창 말갈량이라고 하지. 넌 그냥 건달 희봉이라고 부르면 된단다. 보옥도련님 오셨어요. 이 보옥이라는 작자는 얼마나 뻔뻔하고 멍청한 고집쟁일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하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어린 도련님은 벌써 방으로 들어왔다. 대옥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이상해. 전에 만났던 것처럼 너무너무 낯익은 얼굴이야. 그때 보옥이 태부인에게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굽혀 문안 인사를 하자 태부인이 말했다. 네 어미에게도 인사하고 오너라. 보옥은 즉시 몸을 돌려 나갔다가 잠시 후 돌아왔다. 다시 보니 벌써 옷을 갈아입었다. 머리 둘레의 짧은 머리카락들은 모두 조그맣게 따 붉은 실로 묶은 다음 한꺼번에 정수리로 올려 메어서 커다란 변발을 만들었는데 마치 오칠한 것처럼 까맣고 반들반들 윤이 났다. 둘러보는 눈빛에는 정이 가득 담겨 있었고 말할 때는 항상 웃음을 머금었다. 타고난 풍류는 모두 눈썹에 담긴 듯했고 평생의 온갖 사랑과 그리움이 눈가에 쌓여있는 듯했다.
외모를 보면 너무나 훌륭했지만 그 속마음은 잘 알 수가 없었다. 손님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옷부터 갈아입다니. 어서 누이한테 인사나 해라. 벌써부터 보옥은 누이가 하나 더 늘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틀림없이 고모의 딸이려니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얼른 나가 정중히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대옥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모습은 다른 누이들과는 달랐다. 이 누이는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또 헛소리를 하는구나. 네가 어찌 이 아이를 만난 적이 있다는 게냐? 만난 적은 없지만 낯이 익은 듯해서 옛날에 알고 지냈는데 멀리 헤어져 있다가 오늘 만난 셈으로 치자고 생각한 거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잘 됐구나, 잘 됐어. 그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누이, 공부는 했어? 아니요. 그냥 1년 동안 배워서 몇 글자 아는 정도예요. 이름 뭐야? 대옥이 이름을 가르쳐주자 보옥이 이번에는 자를 물었다. 자는 없어요. 그럼 내가 멋진 자 하나 지어줄까? 빈빈 어때? 이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탐춘이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고 물었다. 고급 인물 통고에 보면 서방의 대라고 불리는 돌이 있는데 눈썹 그리는 먹 대신 쓸 수 있다고 했지. 게다가 이 누이는 눈썹을 조금 찌푸린 듯 하니까 이 글자를 넣어서 자를 삼으면 좋지 않겠어? 또 오빠가 엉터리로 지어낸 것 같은데? 사서 외에는 엉터리로 지어놓은 게 너무 많은데 나만 그러지 말라는 법 있어? 누이도 옥을 갖고 있어? 다들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야 하는데 대옥은 보옥이 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런지 물어보는 거라 짐작했다. 전 그런 게 없어요. 아마 그런 옥은 희귀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보옥은 갑자기 광기가 발작해서 옥을 떼어내 힘껏 팽개치고 욕을 퍼부었다. 에이, 무슨 희귀한 물건이라고 그래? 사람 신분의 높낮이도 가리지 못하면서 신통하니 많이 해내다니. 나도 이따 거는 싫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옥을 주우려고 우르르 달려갔다. 대부인이 급히 보옥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런 애물단지 같으니라고. 화가 나면 남을 때리거나 욕하면 될 것을. 어쩌자고 목숨에 뿌리를 내던지느냐? 누나나 누이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한테만 있는 저것에는 관심 없다고요. 이 소녀 같은 누이한테도 없다고 하니 좋은 게 아니란 걸 알만 하잖아요. 네 누이한테도 원래 이런 게 있었는데 고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차마 이 누이를 두고 떠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 아이의 옥을 가져갔단다. 그러면 태옥이가 순장에게를 온전히 갇혀서 효도를 다한 삶이 될 거고 또 네 고모의 영혼이 임시로나마 그걸로 딸을 보는 기분을 느끼도록 해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태옥이가 그냥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거야. 제 자랑을 하기가 쑥스러워서 그런 거란 말이다. 지금 네가 저 아이와 경우가 같더냐? 그러니 제발 조심해서 잘 지니고 다녀라. 네 어미가 알면 어쩌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녀에게서 옥을 건네받아 몸소 보옥에게 걸어주었다. 그 말을 들은 보옥은 아주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해 딴소리를 하지 않았다. 보옥은 잔을 들고 단숨에 비운 다음 이렇게 말했다. 슬플 비, 근심수, 기쁠 희, 즐거울 낙. 이 네 글자를 여자와 관련시켜 얘기하되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얘기가 끝나면 자기 앞에 있는 잔을 마시고 그 잔을 채우고 주령을 말하고 다음 사람한테 차례를 넘기면서 술을 마실 때는 상에 놓인 음식이나 장식물과 관련된 예시나 대꾸, 사서나 오경에 들어있는 성어를 외워야 합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설반이 벌떡 일어나 반대했다. 난 안 하겠네. 난 빼줘. 이건 날 놀리며 그러는 수작 아닌가? 우나가 일어서서 그를 앉히며 말했다. 뭘 그리 겁내세요? 그러면서도 매일 술을 마셔요? 설마 저보다 못하시겠어요?
저도 제 차례가 되면 주량을 할게요. 맞으면 그만이지. 까짓거 뭐 틀리더라도 벌주 몇 잔 마시면 되잖아요. 설마 그것 좀 마셨다고 취해 죽을까요? 이렇게 주량을 피하실 생각이라면 벌주 10잔을 마시고 모두에게 술을 따라야 할걸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말 한 번 잘했다고 칭찬하니 설반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다. 보옥이 먼저 주령을 읊었다. 여자는 슬프지. 청춘은 저무는데 독수공방 할 때면. 여자는 시름겹지. 높은 벼슬 얻어오라 남편 내보낸 일 후회할 때면. 여자는 기쁘지. 이른 아침 거울 보며 화장할 때 얼굴 예뻐 보이면. 여자는 즐겁지. 얇은 봄옷 펄럭이며 그네 탈 때면. 모두 괜찮군 하고 감탄하는데 설반만은 얼굴을 쳐들고 고개를 내저으며 소리쳤다. 별로야 별로. 벌주를 마셔야 돼.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당연히 벌주를 마셔야지. 조용히 나리, 응? 나리 차례에 하실 주령이나 궁리해보세요. 제대로 못하시면 또 벌주를 마셔야 할 테니까요. 다음은 자영 차례였다. 여자는 슬프지. 자식과 남편 병들어 위태로이 누워있을 때. 여자는 시름겹지. 거센 바람에 소장로 넘어질 때. 여자는 기쁘지. 초산에 쌍둥이 낳았을 때. 여자는 즐겁지. 혼자 꽃밭에서 귀뚜라미 잡을 때. 다음 차례는 운하였다. 여자는 슬프지. 장차 평생을 맡길이 누구일까? 귀여운 것.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여자는 시름겹지. 엄마의 구박 그칠 날 있을까? 귀여운 것. 내가 네 어미들어 구박하지 말라고 해줄게. 또 끼어들면 벌주 10잔을 마셔야 해요. 설반은 다급히 제 뺨을 찰싹 때리며 말했다.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서야. 이젠 입 닥치고 있을게. 여자는 기쁘지. 사랑하는 이니 날 버리지 않고 집에 돌아올 때. 여자는 즐겁지. 퉁소 멈추고 검은 고 뜯을 때. 이제 옥함의 차례가 되었다. 여자는 슬프지. 집 떠난 남편 돌아오지 않아. 여자는 시름겹지. 개화유 살 돈도 없어. 여자는 기쁘지. 등잔 심지 나란히 굽어 부부 상중 조짐 보이니. 여자는 즐겁지. 부창 부싸며 너무나 화목하다네. 작은 그림이 되고 싶어. 그대 눈길 받을 수 있는 그림이라도 되고 싶어. 나 그대 방에 놓인 작은 인형이 되고 싶어. 할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서방님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태부인과 형부인, 왕부인 등이 다급히 희봉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조금 전에 옷을 갈아입으려고 방에 갔는데 서방님이 안에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왔나 싶어서 놀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창밖에서 들여다보니까 글쎄 저를 해치려고 포위택과 의논하고 있었어요. 저를 독살하고 평야를 정실로 앉히겠다고 했어요.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감히 서방님한테는 뭐라고 하지 못하고 평화를 두어 대 때리고 나서 왜 저를 해치려고 하는지 따졌어요. 그러자 서방님이 창피했는지 저를 죽이려 들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당장 그 못된 놈을 잡아와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련이 칼을 들고 달려오고 그 뒤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가련은 평소 태부인이 자기를 아낀다고 믿었던 터라 어머니와 숙모가 계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난동을 부렸다. 형부인과 왕부인이 그걸 보고 버럭 화를 내며 그를 가로막았다. 이런 천한 놈. 갈수록 더 방자해지는구나. 여기 할머니까지 계셔. 이게 다 할머님이 저걸 감싸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저 모양이 돼서 저한테 욕까지 해야 되잖아요. 당장 나가라. 그래도 가련은 미친 척하고 뻔뻔스럽게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저 나쁜 년 자식이. 저 때문이에요. 이놈은 우리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구나. 당장 저놈 아비를 불러오너라. 그 말을 들은 가련은 비틀비틀 나갔다.
그리고 홧김에 집으로 가지 않고 바깥 서재로 갔다. 형부인과 왕부인이 희봉을 달랬고 태부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별일 아니다. 어린아이들이란 걸신 들린 고양이처럼 색을 탐하기 마련이라 이런 짓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지. 어릴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을 겪는단다. 걱정 마라. 내일 내가 그놈을 불러 사과하게 하마. 그러니 오늘은 너무 창피 주지 마라. 평화 그놈의 계집애는 평소 괜찮게 봤는데 어떻게 뒷전에서 그런 못된 짓을 했는지 원. 그러자 우씨 등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평화는 잘못 없어요. 희봉이가 괜히 애먼 사람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부부 사이가 틀어져 서로 치고받고 하긴 곤란하니까 둘 다 평화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그러니 평화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 할머니께선 그 아이를 나무라시면 안 되지요. 그런 거였구먼. 나도 그 아이가 여우짓을 할 애가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렇다면 정말 불쌍하구나. 괜히 두 상전한테 분풀이 대상만 되고 말이야. 가서 평화한테 전해라.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걸 안다고 말이다. 내가 내일 희봉이더러 사과하라고 할 테지만 오늘은 네 상전 생일이니 함부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해라. 한편 평화는 벌써 이완에게 이끌려 대관원에 들어가 있었다. 평화는 계속 통곡하다가 목이 메어 말조차 하지 못할 지경이 되어 있었다. 보차가 위로했다. 평화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잘 알지 않아요? 평소 희봉아 씨가 얼마나 잘 대해줬어요. 오늘은 그저 술이 좀 과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평화한테라도 화풀이를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남들도 희봉아 씨가 취해서 그런 거라 비웃고 있어요. 이번엔 억울하더라도 참아요. 평소 보여준 좋은 모습이 설마 전부 거짓은 아니겠지요? 그러던 차에 호박이 와서 태부인의 말을 전했다. 평화는 자기 체면이 세워졌다는 걸 알고 울음을 멈추었고 보옥은 평화를 이홍원으로 데려갔다. 스빈이 얼른 맞이하며 말했다. 나도 언니를 여기로 데려오고 했어요. 그런데 큰아씨와 아가씨들이 데려가시기에 말을 꺼내기 곤란했죠. 고마워. 까닭 없이 거기서 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한바탕 분풀이를 당했어. 희봉아 씨는 평소 언니한테 잘해주시잖아요. 저번 일은 그저 잠시 화가 나서 그러셨던 것뿐이에요. 아씨한테야 뭐라고 하진 않아. 하지만 그 음탕한 여편네가 멋대로 나까지 끌어들여 농담을 할 건 뭐람? 게다가 우리 멍청한 나리는 오히려 나를 때리기까지 했어. 말을 하면서 그녀는 억울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오신댁이 옛날 장부를 가져왔다. 탐춘이 보니 원래 집안에 있던 이들 2명에게는 20냥씩, 밖에서 모셔온 2명에게는 40냥씩 준 것으로 돼 있었다. 그리고 밖에서 모셔온 또 다른 2명 가운데 한 사람에게는 100냥을, 다른 한 사람에게는 60냥을 주었는데 그 아래에 이유가 적혀 있었다. 한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부친의 영구를 옮겼기 때문에 60냥을 더 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지역에서 묘지를 샀기 때문에 20냥을 더 주었다는 것이었다. 탐추는 그 장부를 이환에게 건네며 오신댁에게 말했다. 작은 마님께는 20냥을 드리세요. 그리고 이 장부는 여기 두세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요. 오신댁이 물러가고 나서 갑자기 조씨가 들어왔다. 이환과 탐춘이 얼른 자리를 권했다. 조씨는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이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 내 머리를 밟아도 좋아. 하지만 아가씨도 생각해봐요. 당연히 날 위해 분풀이를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누가 머리를 밟아요?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분풀이를 해드리지요. 아가씨가 지금 밟고 있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하라는 거야? 제가 어찌 감히... 이환도 일어나서 위로하자 조 씨가 말했다. 앉아서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도 이 집에서 이 나이 되도록 고생도 많이 했고 아가씨랑 동생도 낳았어. 하지만 지금은 습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아가씨 얘기조차 낯이 서지 않으니 말할 필요도 없지. 알고 보니 그 일 때문이군요. 하지만 저는 감히 이치에 맞지 않게 규정을 어길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마님께서 집에 안 계시니까 어머니도 차분하게 기분이나 푸시는 게 좋겠어요. 마님께서 저를 무척 아껴주시지만 어머니는 매번 말썽만 일으키니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마님께서 이제 저를 중히 여기시고 집안 살림을 감독하게 하셨으나 아직 좋은 일도 하나 하진 못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저를 밟으려 하는군요. 만약 마님께서 이 일을 아시면 제가 껄끄러워할까 봐 걱정하셔서 집안일을 맡기지 않으실 테지요. 그거야말로 제 체면을 구기는 일이고 심지어 어머니도 정말 낯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탐추는 북받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조 씨는 대꾸할 말이 궁색해졌다. 마님께서 귀여워해 주시니까 더욱 우리를 잘 보살펴줘야지. 넌 그저 마님께 귀여움 받을 생각만 하고 우리는 잊고 있잖아. 제가 어떻게 잊어요? 저더러 어떻게 보살피라는 건가요? 각자한테 물어보셔요. 어느 상전이 열심히 일하고 쓸모있는 사람을 아끼지 않겠어요? 훌륭한 사람이라면 사람을 부리면서 누구만 잘 봐주고 누구는 모른 척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이화는 옆에서 그저 달래기에 바빴다. 작은 마님 화내지 마셔요. 아가씨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아가씨는 마음으로야 작은 마님을 보살펴주고 싶겠지만 아니 그걸 어떻게 말로 하겠어요? 큰언니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누가 누굴 보살펴줘요? 어느 집 아가씨가 종을 보살펴준대요. 다들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좋고 나쁜 게 저랑 무슨 상관이래요? 누가 너더러 남을 보살펴주라고 했어? 네가 살림을 맡고 있지 않았다면 나도 따지러 오지는 않았을 거야. 지금은 무슨 말이든 지가 하면 다 진리가 되지. 그런데 이제 네 외삼촌이 죽었는데 20-30냥쯤 더 준다고 뭐 설마 마님께서 나무라실 것 같아? 분명히 마님은 좋은 분이시지. 그런데 너랑 아가씨가 너무 각박해서 애석하게도 마님께서는 은덕을 베푸실 데가 없단 말이야. 됐네요, 아가씨. 참, 난 네가 나중에 출가하면 조씨 가문을 특별히 보살펴줄 줄 알았지 뭐야. 그런데 아직 제대로 자라지도 않은 주제에 벌써 근본을 잊어버리고 그저 출세할 생각만 하는구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지고 기가 막힐 정도로 화가 난 탐추는 꺼이꺼이 울었다. 보름쯤 지나가 금계는 갑자기 꾀병을 부려 들어눕더니 가슴이 참을 수 없이 아프고 사지를 움직일 힘이 없다고 했다. 의원을 불러도 소용이 없자 다들 향릉이 속을 썩여서 그럴 거라고 수군거렸다. 그렇게 한 이틀 난리를 피우는데 갑자기 금계의 베개 밑에서 종이 인형이 발견되었다. 그 위에는 금계의 사주팔자가 적혀있고 5개의 바늘이 심장과 사지의 뼈마디에 박혀 있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소문을 퍼뜨렸고 설시댁 마님에게도 알렸다. 설시댁 마님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설반은 당연히 더욱 법석을 떨며 당장 사람들을 매질하여 범인을 밝혀내려고 했다. 그러자 금계가 웃으며 말했다.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힐 필요 있나요? 아마 보섬이가 술수를 부린 것일 테지요. 그 애는 요즘 당신 방에 있을 시간이 없었는데 왜 괜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 그 아이 말고 누가 그러겠어요? 설마 제 스스로 그랬을까요? 설령 다른 사람이 있다 한들 누가 감히 제 방에 함부로 드나들 수 있겠어요? 요즘 그 향릉이가 매일 당신하고 지내잖아. 당연히 걔가 알 테니까 먼저 그 아이를 족쳐보면 알게 되겠지. 족친다고 자백하려 하겠어요? 내 생각에는 모르는 체하고 모두 잊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설령 저를 죽게 만든들 별 문제도 아니잖아요. 당신이야 좋다며 더 좋은 사람한테 새장가 들 텐데요.
솔직히 당신들 셋 말고 저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반은 그 말에 더욱 화가 치밀어 손에 잡히는 대로 대문 빗장을 집어들고 그대로 향령에게 달려가 닥치는 대로 머리며 얼굴을 때리면서 꾸짖었다. 내주시지. 내주시지. 향릉이 억울하다고 소리치자 설시댁 마님이 달려와 말리면서 호통을 쳤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매질부터 하느냐? 저 아이가 몇 년 동안 내 시중을 들었어도 어디 하나 정성을 다하지 않은 적이 있더냐? 아이고, 어찌 그런 양심 없는 짓을 저질렀겠어? 흑백부터 가리고 나서 그따위 포악한 짓을 하란 말이다. 금계는 시어머니의 말에 줏대 없는 설반의 마음이 흔들릴까 싶어서 더욱 소리 높여 통곡하며 악을 썼다. 보름 동안 우리 보섬이를 차지하고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주름이와 저만 함께 잤어요. 제가 보섬이를 추궁해보자고 하니까 당신이 감싸고 나서더니 이젠 또 그 아이한테 화풀이를 하는군요. 제가 죽으면 부귀한 집안의 예쁜 규수한테 새 장가를 들면 되지 굳이 이따위 연극을 할 필요가 있나요? 설반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치밀었다. 설시댁 마님은 금계가 말끝마다 설반을 쥐고 흔들면서 온갖 추태를 부리자 무척 괘씸했다. 하지만 설반은 화조차 내지 못하고 이미 공처가가 되어 있었다. 설시댁 마님은 그저 홧김에 설반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다. 얘라 이 물러터지 못난 놈아. 숙해도 너보다는 더 체면을 차릴 게다. 내 놈도 쥐도 새도 모르는 게 종년까지 손을 대서 마누라한테 하녀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들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래놓고 무슨 낯짝으로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 누가 부린 술책인지도 모르면서 다짜고짜 매질부터 하다니. 아이고 참 내 놈이 새 것만 좋아하고 옛 것은 팽개치면서 길러준 내 마음을 저버릴 놈이란 거 진즉에 나는 알고 있었다. 저 아이가 잘못을 했다 해도 내 놈은 때릴 자격도 없어. 당장 거강꾼 불러다가 저 아이를 팔아버리면 네 놈 속도 시원해지겠지. 아이고 너희들은 얼른 가서 거강꾼을 불러오너라. 은돈 몇 냥이라도 좋으니 살에 박힌 가시나 눈에 박힌 못을 빼버리면 다들 평안하게 살 수 있겠지. 설반은 어머니가 화를 내자 일찌감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금계는 그 말을 듣자 창 너머로 울며 말했다. 어머님, 사람을 파실 거면 그냥 파실 일이지 이것저것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투기가 심해서 다른 일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살에 박힌 가시나 눈에 박힌 못을 빼버린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누구한테 박힌 가시면 못이라는 건가요? 제가 그 아이를 싫어했다면 제 하녀도 첩으로 들이려 하지 않았겠죠. 그 말에 너무 화가 난 설시댁 마님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기가 막혔다. 참, 이건 어느 집 예법이더냐? 시어미가 얘기하는데 며느리가 창너머로 나불대다니. 그러고도 네가 뼈대에 있는 집안의 딸이란 말이냐?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면서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야? 됐어요. 그만 좀 하세요. 남들이 들으면 비웃겠어요. 비웃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자비 해치려고 했는데 내가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걸 무서워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 아이는 남겨두고 저를 파세요. 다들 잘 알고 있듯이 설씨 집안에야 돈이 많으니까 걸핏하면 뇌물을 써서 일을 무마하고 남을 억누를 때 필요한 훌륭한 친척도 있죠. 얼른 해치우지 뭘 또 기다려요? 내가 잘못했다는데 누가 당신들더러 눈이 멀어서 서너 번씩이나 우리 집에 달려와 청혼하라고 했던가요? 이제 사람도 왔고 금은도 받았고 얼굴 좀 번듯한 하녀도 빼앗았으니 나만 쫓아내면 되겠군요. 그러면서 그녀는 울고불고 뒹굴면서 제 가슴을 쳤다. 안절부절 못한 설반은 달래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사정할 수도 없어서 그저 헛기침과 탄식을 번갈아 토해내며 자기 운수가 사납다고 투덜거릴 뿐이었다. 설시댁 마님은 심부름꾼을 내보내고 즉시 가씨 집안으로 가서 왕부인에게 사정을 전하며 가정에게 청탁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리고 몇천 냥의 은돈을 써서
겨우 현령을 매수했다. 현령은 동원에 등청하여 이웃과 증인, 피살자의 유가족들을 출두시키는 한편 감옥에 갇혀있던 설반을 불러냈고 피살자의 어머니 왕씨와 피살자의 숙부인 장희를 신문했다. 소인의 남편 장대는 남양에 살았는데 18년 전에 죽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죽고 이번에 죽은 셋째인 장삼만 남았는데 올해 23살로 아직 장가도 들지 않았습지요. 저희 집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 이 시가게에서 점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때 그쪽 가게에서 저한테 사람을 보내 대개 아들이 맞아 죽었소. 이러지 뭡니까? 거기로 달려가 보니 제 아들이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며 땅바닥에 쓰러져 헐떡이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물어도 대답조차 못하다가 얼마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저 잡종놈을 붙들고 목숨값을 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하늘같이 높고 공정하신 현령 나으리, 제발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소인한테는 이 아들놈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 씨는 대답하라. 장삼이 너희 가게의 점원이었더냐? 정식 점원은 아니고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너는 장삼이 설반의 그릇에 맞아 죽었다고 했는데 그걸 네가 직접 목격했느냐? 소인이 계산대에 있었는데 객실에서 술을 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큰일 났다, 사람이 다쳤어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뛰어들어가 보니 장삼이 바닥에 쓰러진 채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인은 곧 집어 어른께 알리고 장삼의 어미에게 알리러 갔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니 함께 술을 마신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놈! 처음 진술할 땐 네가 직접 목격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못 봤다고 하는 게냐? 소인이 그날 너무 놀라 말이 헛나왔나 봅니다. 오양에게 묻겠다. 너는 함께 술을 마셨지. 설반이 어떻게 때렸는지 사실대로 말해봐라. 그날 제가 집에 있는데 이 설서방님이 저한테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셨습니다요. 서방님은 술 맛이 안 좋다며 바꿔달라고 했는데 장삼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방님이 화를 내시며 장삼의 얼굴에 술을 이렇게 뿌렸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술잔이 장삼의 머리에 맞아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허튼 소리! 저번에 현장을 검증할 때 설반은 자기가 그릇을 들어 때려 죽였다고 했고 너도 직접 목격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오늘은 말이 다르단 말이냐? 여봐라! 저놈의 따귀를 쳐라! 사실 설반이 장삼과 싸운 게 아닙니다. 술잔이 실수로 그 장삼의 머리에 맞았을 뿐입니다. 나리, 제발 은혜를 베푸시어 설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반, 도대체 너와 장삼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으며 대체 어떻게 죽였느냐? 이실직고해라. 나리,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인은 정말 그놈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술을 바꿔주지 않기에 술을 끼얹으려 했을 뿐인데 순간적인 실수로 술잔이 머리에 맞아버린 겁니다. 소인이 황급히 치열을 했지만 도무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얼마 후에 죽어버린 겁니다. 저번에 현장 검증할 때는 나리께서 매질을 하실까봐 무서워서 술잔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던 겁니다. 나리,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참으로 어리석은 놈이로다. 본관이 내 놈한테 어떻게 때렸느냐고 물었을 때 그놈이 술을 바꿔주지 않아서 홧김에 때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은 실수로 때렸다고 한단 말이냐? 현령은 일부러 허세를 부리며 고문을 하려 했지만 설반은 계속 우겼다. 현령은 검시관에게 예전에 현장 검증할 때 기록한 상처의 흔적에 대해 사실대로 보고하라고 했다. 그 장삼의 시신을 검사했을 때 다른 상처는 없었고 그 정수리의 사기 그릇에 맞은 듯한 상처가 길이 1치 7푼, 깊이 5푼으로 나 있습니다요. 피부는 찢어지고 정수리뼈가 3푼 정도 깨져 있었습니다. 요로 보건대
타박상이 확실합니다. 현령은 그 말이 검시보고서와 들어맞자 이미 서기가 슬쩍 고쳐놓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얼렁뚱땅 서명을 하라고 설반을 다그쳤다. 하늘같이 높고 공정하신 현령 나으리, 저번에 듣기로는 그것 말고도 상처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다 없어졌단 말입니까? 이 아낙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야? 여기 검시 보고서가 있는데도 모르겠느냐? 죽은 장삼의 숙부 장이에게 묻겠다. 네 조카의 시체에 상처가 몇 군데 있었는지 너는 아느냐? 머리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 봐라! 그러면서 지보와 장이로 하여금 그저 실수로 죽인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하게 했다. 설반은 상부의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게 했다. 왕씨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자 현령은 포졸들에게 그녀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장이도 왕씨를 달랬다. 누님, 정말 실수로 죽인 건데 왜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합니까? 이제 사또께서 현명하게 판결을 하셨으니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설관은 밖에서 소식을 알아보고 속으로 좋아하며 집으로 심부름꾼을 보내 기별했다. 그리고 상부에서 회신이 오면 벌금을 내야 하므로 잠시 그곳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그런데 현령이 갑자기 바빠졌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설반에게 가서 걱정 말고 기다리라 일러준 후 떠났다. 설반도 어머니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까 걱정스러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적어보냈다. 저는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만 관청에 두어 번 돈을 더 써야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돈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비의 장례가 끝나자 태부인은 보옥이 걱정스러워서 직접 대관원으로 찾아와 살펴보았다. 왕부인도 따라왔다. 스빈 등은 황급히 보옥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라고 했다. 보옥은 병을 앓고 있긴 하지만 매일 평상시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날도 태부인에게 인사라는 말을 듣자 예전처럼 절을 올리긴 했다. 다만 스빈이 옆에서 부축하며 절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했다. 태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얘야, 무슨 병을 앓고 있나 싶어서 좀 보려고 왔다. 여전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놓이는구나. 왕부인도 자연히 안심이 됐다. 하지만 보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희죽희죽 웃기만 했다. 태부인이 방으로 들어가 앉아 보옥에게 이것저것 물으니 보옥이 예전과는 다르게 스빈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대답하는 것이 그야말로 백치 같았다. 태부인이 보기에도 보옥이 어딘가 이상했다. 조금 전에 들어왔을 땐 아무 병도 없는 것 같더니만 지금 자세히 보니 보통 병이 아니구나. 꼭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왕부인은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자 보옥이 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나직이 들려주었다. 그녀는 태부인이 화를 낼 것 같아 속으로 무척 망설이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 사람들을 시켜서 사방으로 찾고 있어요. 점을 쳐보니 모두들 전당포에 있을 거라고 하네요. 조만간 찾게 될 거예요. 어찌 그 옥이 잃어버려도 되는 물건이란 말이냐? 너희들이 사리를 너무 모르는구나. 설마 아범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겠지? 어머님께서 마음 졸이시고 아범이 화를 낼 것 같아서 감히 두 분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아이고, 그건 보옥이 목숨의 뿌리란 말이다. 그걸 잃어버렸으니 이 아이가 이렇게 넋이 나간 게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옥에 대해서는 온 성안 사람들이 다 아는데 준 사람이 바로 내놓을 것 같으냐? 어서 사람을 보내 아범을 불러와라. 내가 말하겠다.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아범이 알게 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지금 보옥이가 앓고 있으니 저희가 목숨을 걸고 찾아내야겠어요. 제발 맡겨주세요. 아범이 화를 낼까 걱정하는 모양인데 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곧 사월을 시켜서
가정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했다. 그러나 가정은 집에 없었다. 아범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되지. 너희들은 내 분부라 하고 잠시 아래 사람들을 벌하지 말라고 해라. 내가 련의를 시켜서 방문을 적어 보기가 그날 지나갔던 길에 걸어놓게 하마. 옥을 찾아준 사람에게는 은돈 10,000냥을 상으로 내리고 주운 사람을 알려준 사람에게는 은돈 5,000냥을 내린다고 말이다. 옥을 찾을 수만 있다면 돈을 아까워할 일이 아니지. 그러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게다. 우리 집안 사람만 나서서 찾는다면 평생을 찾아도 안 될 게야. 왕부인은 감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가련에게 태부인의 분부를 전하며 서둘러 시행하라고 했다. 그러자 태부인이 다시 하녀를 불렀다. 보기가 쓰는 물건들을 모두 내 거처로 옮겨라. 스빈이와 주문이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모두 예전처럼 대관원 안에 남아서 집을 지키도록 해라. 보옥은 그 말을 듣고도 줄곧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바보처럼 웃기만 했다. 태부인은 보옥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스빈 등의 부축을 받으며 대관원을 나섰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자 왕부인에게 자리에 앉으라 하고 하녀들이 안방을 청소한 후 보옥의 물건을 가져다 놓는 것을 지켜보다가 왕부인에게 말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아느냐? 대관원 안에는 사람도 적고 이용원의 꽃이 갑자기 시들었다가 갑자기 피는 것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런다. 예전에는 그 옥 덕분에 사악한 것들의 해코지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제 옥을 잃어버렸으니 사악한 기운이 침범하기 쉬워졌을 게 아니냐. 그래서 저 아이를 이리로 데려와 함께 지내려는 것이야. 당분간 저 아이를 밖에 내보내지 말고 의원이 오면 여기서 보이도록 해라. 네, 지당하신 생각이세요. 이제 보옥이가 어머님과 함께 지내게 됐으니 어머님의 크나큰 복으로 무슨 재앙이든 눌러버릴 수 있을 테니까요. 복이랄 게 뭐 있겠느냐. 그저 내 방이 좀 더 깨끗하고 경서도 많으니까 모두들 그걸 읽으며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보옥이 생각은 어떤지 네가 물어봐라. 왕부인이 물어도 보옥은 그저 웃기만 하다가 스빈이 좋아요 하고 말하자 보옥도 좋아요 하고 따라 말했다. 왕부인은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을 금치 못했지만 태부인 앞이라 감히 소리를 내지는 못했다. 태부인이 그녀의 애타른 마음을 짐작하고 이렇게 말했다. 너는 돌아가 봐라. 저 아이는 내가 돌보마. 저녁에 아범이 돌아오거든 여기 올 필요 없다 하고 보기 얘기는 하지 마라. 왕부인이 떠나자 태부인은 원왕에게 안정제를 달라고 해서 처방에 따라 먹었는데 그 이야기는 그만하겠다. 보옥은 스빈에게 얼른 새 옷을 입혀달라고 재촉하여 왕부인의 방에 가 있었다. 홀레 올릴 시간을 기다리다 지친 보옥이 계속 스빈에게 물었다. 대옥이는 대관원에서 오는데 왜 이렇게 품에 많이 들어? 아직 안 왔어?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희봉이 왕부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상중이라서 밖에서는 풍악을 울리진 못하지만 우리 남방의 결혼 풍습대로 대청에서 초례를 올릴 때는 너무 조용하면 안 되잖아요? 집안 여인들 가운데 음악을 배우고 연극을 해본 이들을 시켜서라도 풍악을 울려서 조금이나마 흥청거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어요. 그래도 되겠다. 잠시 후 대문을 통해 큰 가마가 들어오자 집안에서 피리와 검은고 등으로 연주하는 가벼운 음악이 울리며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다.
이어서 12쌍의 궁등들이 줄지어 들어오니 나름대로 신선하고 우아한 정취가 있었다. 보기 보니 신부는 얼굴 덮개를 쓰고 있었고 신부를 따르며 시중드는 희낭 역시 붉은 옷을 입고 신부를 부축하고 있었다. 머리를 숙인 채 신부를 부축하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니라 설안이었다. 보옥은 설안을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자견이 아니라 쟤가 시중을 들고 있지? 맞아. 설아는 원래 남쪽에 자기 집에서 데려온 아이고 자견은 원래 우리 집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저 아이가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겠지. 이 때문에 그는 설안을 보자 마치 대옥을 보는 것처럼 기뻐했다. 빈상이 혼례 의례에 따라 식순을 외치자 신랑과 신부는 천지 신명에게 절을 올렸다. 그리고 태부인을 모시고 나오게 해서 4번의 절을 올리고 다시 가정부부를 당에 오르게 하여 절을 올리게 했다. 예식이 끝나자 신랑 신부는 동방으로 안내되었다. 그리고 침상에 앉아 살장 등의 의식을 치렀는데 이것들은 모두 금릉의 결혼식 관례였다. 사실 가정은 이 결혼식을 태부인이 주관했기 때문에 감히 반대하지 못했지만 액땜 따위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은 보옥이 멀쩡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가정도 기분이 좋았다. 신부가 침상에 앉아 얼굴 덮개를 벗길 때가 되자 희봉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태부인과 왕부인 등을 안으로 모셔서 보살펴주게 했다. 이때 보옥은 아무래도 조금 어수룩한 기색이 남아있어서 냉큼 신부 앞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누이, 몸은 나았어? 서로 못 본 지도 오래됐는데 그 땅은 뭐하러 쓰고 있어? 그러면서 얼굴 덮개를 벗기려 하는 바람에 태부인은 조마조마하여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런데 보옥은 갑자기 생각을 바꿨다. 가만, 대옥 누이는 화를 잘 내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손을 잠깐 멈추었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고 얼른 다가가 덮개를 벗겨버렸다. 보옥이 눈을 크게 뜨고 신부를 살펴보니 아무래도 보차 같았다. 그는 믿기지 않아서 한 손에 등불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눈을 비비면서 자세히 보니 틀림없는 보차가 아닌가. 화려하게 차려입은 복장과 풍만한 어깨, 날씬한 몸매, 곱게 다듬은 머리, 눈꺼풀을 가볍게 떨며 나직하게 숨을 쉬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이슬 맺힌 연꽃이요 안개 속에 반짝이는 살구꽃 같았다. 보옥이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보니 신부 옆에는 앵아가 서 있고 설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때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자기가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다. 그가 그렇게 멍하니 서 있자 사람들이 등을 받아들고 그를 부축하여 다시 자리에 앉혔다. 보옥은 두 눈을 부릅뜨고 앞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 보옥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태부인과 왕부인이 저쪽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곧 나직한 목소리로 스빈을 불러 물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혹시 이거 꿈 아니야? 에이, 오늘같이 좋은 날 무슨 꿈이니 아니니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나리께서 밖에 계시잖아요. 저기 앉아있는 미녀는 누구야? 도련님께 시집 오신 새 아씨지요. 멍청한 소리. 누나가 말하는 새 아씨라는 사람이 누구야? 보차 아가씨요. 대옥 누이는? 나리께서 정해주신 분은 보차 아가씨인데 말도 안 되게 대옥 아가씨는 왜 자꾸 들먹여요? 방금 내가 본 게 대옥 누이가 아니었어? 설안이도 있었잖아. 그런데 왜 아니라는 거야? 다들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자 희봉이 다가가서 나직이 말했다. 보차 아가씨가 방에 있잖아요. 이상한 말씀 하셨다가 나중에 아가씨 기분이 상하기라도 하면 할머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보옥은 정신이 혼란스러웠다. 본래 머리가 멍한 병을 앓고 있던 데다가 오늘 밤 이런 도깨비 장난까지 더해졌으니 그는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다짜고짜 대옥을 보러 가야겠다는 말만 했다.
태부인 등이 다가가 달랬지만 도무지 막무가내였다. 어느 날 일행은 비릉역에 이르렀다. 그날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눈이 내리는 바람에 어느 깔끔하고 조용한 곳에 배를 대고 쉬었다. 배 안에는 심부름꾼 하나만 남아 시중을 들고 있었고 가정은 혼자 집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러다가 보옥의 일에 대해 쓰려던 찰나 그는 곧 붓을 멈추었다. 그리고 문득 고개를 드는데 뱃머리 쪽 희미한 눈빛 속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머리를 박박 깎고 맨발에 새빨간 털실로 짠 소매 없는 외투를 입고 가정을 향해 엎드려 절을 올렸다. 가정은 얼굴을 뚜렷이 알아보지 못해 황급히 배 밖으로 나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누구인지 물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벌써 4번의 절을 마치고 일어나더니 다시 합장을 하고 인사하는 것이었다. 가정이 담내하고 허리를 숙인 후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니 다름 아닌 보옥이었다. 아니, 보옥이가 아니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네가 보옥이라면은 왜 이런 꼴을 하고 여기에 왔단 말이냐? 보옥이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홀연 뱃머리에 승려 하나와 도사 하나가 나타나 양쪽에서 보옥의 팔을 끼며 말했다. 속세의 인연은 이미 끝났거늘 어서 가지 않고 뭐 하는 게냐?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세 사람의 모습은 표현이 날아 무트로 가버렸다. 가정은 땅바닥이 미끄러운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황급히 달려 쫓아갔다. 하지만 그들 세 사람은 앞쪽에 모습이 보이긴 해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다만 새 가운데 누가 부르는지 모르지만 노랫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그 노래를 들으며 가정은 열심히 쫓았지만 작은 언덕을 돌아가자마자 갑자기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었다. 정신없이 쫓아다 보니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렇게 해서 고전 읽기 조설근의 홍루몽 이번 주 내용 만나보셨습니다. 이 소설은 바로 꿈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비극적인 죽음, 가문의 몰락 등 하나씩 사라지는 꿈들을 통해서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합니다. 자, 이번 주 고전 읽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화제의 베스트셀러 만나보시죠.